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3권 혁명 전야. 동지적 관계가 된 박정희, 김종필. 박정희 군수기지 사령관을 만나고 올라온 김종필 중령은 5월 8일 648기 동기생 8명과 회동해 연판장을 쓰기로 합의한다. 8명은 김종필 이외에 최준명 대령, 김형욱, 길재호, 석창희, 신윤창, 옥창호, 오상균 중령이었다. 이들은 김종필에게 연판장의 초안을 작성하도록 맡겼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4.19 혁명 정신으로 정군해야 한다. 정군 대상자에게는 우선 개인적인 권고로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한다. 권고에 응하지 않을 때는 지휘 개통을 통해서 건의하여 사퇴를 종용토록 한다. 그래도 정군이 부진할 때는 국방장관 직속으로 정군심사위원회를 설치, 정군을 추진한다. 제2공화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정군은 새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 과도기나 진통기에 과감히 추진한다. 며칠 뒤 최준명 대령은 서울지구 계엄부대장인 15사단장 조재미 준장을 찾아갔다. 한국전 시절 직속 상관이었던 조 준장은 자리에 없었다. 최 대령은 사단장 부관과 잡담을 하던 중에 사단장에게 할 말을 부관에게 다 털어놓고 떠났다. 그 후 부관은 사단장에게 8기생 중심으로 참모총장 축출운동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는 사단장님이 중립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최준명 대령이 하고 갔다고 보고했다. 지금 대전에 살고 있는 조재미 당시 준장은 내가 최준령을 불러 주의를 줬다. 지금은 군이 안정되어야 할 시점인데 그런 일로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나무랐다. 내가 송효찬 장군에게 알렸다는 말도 있는 모양인데 그런 일은 없었고 송 장군이 다른 경로로 그런 움직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고 말했다. 송 총장은 방첩대에 조사를 지시해 5월 17일, 18일 양일간에 걸쳐 김종필 등 5명을 국가반란 음모 혐의로 구속시켰다. 박정희는 송 총장에게 용퇴하라는 편지를 쓰고 김종필은 연판장을 씀으로써 군대의 상충부를 흔들어 놓는다. 박, 김 라인에 의한 최초의 협동이 이루어진 셈이었으며 처삼촌, 조카사위 사이가 동지적 관계로 변모한 것이다. 김종필과 8기 동기생들이 연판장건으로 분주할 때 박정희 부산지구 계엄사무소장은 조총련계 사주 시위설에 휘말려 고생하고 있었다. 5월 2일 중고교가 휴교 15일 만에 개학하자 부산에서 특히 시위가 많이 발생했다. 2일 오전 부산에서는 대학교부터 중학교까지 40여 개 학교 학생들 2만여 명이 시내로 쏟아져 나와 국회는 해산하라, 썩은 국회는 개헌할 자격 없다, 기성 정치인은 물러가라, 김일성을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중앙지 사회면 기사는 학생 데모, 또 부산서라는 제목을 달 정도였다. 4.19 이전에 용감한 시위를 하지 못한 학생들은 그 열등감을 풀기 위해서 더 과격한 구호를 내걸기도 했다. 5월 3일자 조선일보에는 전남 광주에서 외과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이모 씨가 데모를 하지 않았던 서울 유학 중에 딸에게 보내는 편지가 실려 있었다. 데모 대열에서 빠진 딸에게 부끄러운 아버지로부터 란 부제가 달린 기고문의 제목은 너는 그날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였다. 부모 있어도 넌 시대의 고아, 비굴한 행복보다 당당한 불행을 기다렸더니 애써 공부시킨 이 애비가 괴롭다. 5월 3일 박정희 계엄사무소장은 부산 일원의 야간 통행금지 시간을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연장했다. 오후 4시부터는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니 회사는 오후 3시에 문을 닫고 차 없는 거리를 걸어서 귀가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4일 오전에도 부산의 학생 시위는 계속됐다. 중학생 수백 명이 중심지 중앙동 거리를 행진하고 있었다. 사이렌을 울리면서 헌병들이 탄 트럭과 장갑차 대열이 나타나 학생들을 쫓기 시작했다. 헌병 트럭 대열의 맨 앞에 박정희 사령관이 탄 세단이 달렸다. 차량 대열이 데모 대열을 서서히 관통하자 중학생들은 달아나버리고 데모대는 흩어져 버렸다. 부산역 광장 앞에 도착. 정렬한 헌병들을 해산시킨 박정희는 자신의 승용차로 돌아오더니 문짝에 손잡이를 잡고 머리를 숙인 채 한참 생각에 잠겼다.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생각에 빠져있는 박정희의 레인코트가 한쪽 어깨에서 벗겨져 내리고 있었다. 모자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이 군복을 적셨다. 반짝이는 2개의 별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던 구두닦이 소년이 벗겨져 내리는 코트를 다시 걸쳐주었다. 박정희는 명상에서 깨어나 미소를 지으면서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부산일보 김종신 기자를 발견하자
박정희는 화풀이를 했다. 당신네들 선동하다가는 이 모양이요. 글쎄 데모도 좋지만 저런 중학생들이 무얼 알아서 거리로 나오는 거요. 박정희는 자신의 화풀이에 겸연쩍어졌든지 김 기자를 향해서 우리 차나 한잔할까? 라고 했다. 두 사람은 다방에 들어갔다. 김종신은 연장된 통행금지 시간으로 사무실 근무자들은 집에도 못 가고 회사에서 잠을 자기도 한다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데모보다 더한 사태가 날 겁니다. 라고 했다. 그럼 오늘부터 통금 시간을 종전대로 환원하지. 김종신 기자가 벌떡 일어서면서 그렇게 기사를 써도 좋습니까? 라고 다짐을 했다. 물론 기자라면 기사를 써야지. 박 사령관을 다방에 혼자 남겨놓고 김종신 기자는 회사로 달려가 마감 시간을 3분 넘긴 특종을 했다. 박정희는 유언비어 날조와 유포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5일부터 언론 검열을 부활시켰다. 5월 6일 경남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회 해산과 기성 정치인의 퇴진을 요구하는 부산 시위에 위협을 느끼고 손을 쓰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날 허정 내각 수반과 이종찬 국방장관 그리고 송여찬 계엄사령관을 국회로 불러 부산 시위는 조총연계가 남해안으로 침투해 사주하고 있다는 설이 있다면서 대책을 따졌다. 일부 의원들은 조총련이 10억 환의 음모 자금을 대고 있고 군의 유력한 장성이 이 시위를 묵인하고 있다고 박정희를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낙서는 이 무렵의 기록 정의의 순환에서 조총련 사주설은 부산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두 사람이 만들어내 허정 수반에게 고해 바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양인은 허정을 방문해 박정희 소장이 부산일보 황용주 주필, 국제신보 이병주 주필과 작당, 조총련으로부터 정치자금 10억 환을 유입받아 혁신 세력을 규합해 부산지방을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고 밀고했다. 박정희 장군으로부터 용태 충고를 받은 송여찬 중장은 과잉 반응을 보였다. 포항에 있는 해병 1개 사단의 일부 병력을 부산으로 보내고 원주에서 헌병 1개 대대를 차출해 부산으로 급파한다는 계획을 세워 맥그루더 미 8군 사령관에게 제출했다. 아울러 최영희 중장을 통합지휘관으로 임명해 부산에 파견, 박정희 현지 계엄사무소장을 포함한 여러 파견 부대를 통합지휘케 하려고 했다. 먼저 부산에 도착한 것은 1군 사령부 소속 헌병대대였다. 박정희 소장이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부산 지역의 치안 유지 능력을 보강한다면서 부산역에 이 헌병대 병력을 주둔시켰다. 누가 보아도 박정희 장군을 감시하는 임무를 띠고 온 것 같았다. 이 낙선의 기록에 따르면 이종찬 국방장관은 송여찬 총장의 조치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이었다고 한다. 이 장관은 직접 박정희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의 상황이 병력을 증강해야 할 정도인가? 라고 물었다는 것이다. 박정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현재 병력으로도 충분한데 이런 대병력을 집결시켜 민심을 자극한다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문제는 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군복을 벗겨 집어넣을 것이지 이 자리에 두면서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송여찬 총장은 해병대 사령부를 통해서 포항에 주둔하고 있던 해병 상륙사단이 유사시에 부산으로 출동한 줄비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해병 사단장은 김동화 소장. 그는 3.15 부정선거 이전부터 이미 박정희와 자주 밀담을 나누면서 이승만 정권을 뒤엎을 모의를 하고 있었다. 김 소장은 미 고문관을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박정희 소장과 요담했다. 박, 김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미 고문관에게 병력 동원의 불필요성을 역설했다. 송여찬 총장은 자신의 은혜를 크게 입은 박정희가 3.15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용퇴하라는 편지를 써 올린 데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터에 이제는 여당 행세를 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박정희가 조총련 및 부산 언론과 작당해 시위를 선동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자 반격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5월 초 그는 대전에 있는 육군 교육총본부 총장 최영희 중장을 서울로 불렀다. 송, 최 두 사람은 말을 놓고 지내는 사이. 최영희의 기억에 따르면 총장실에서 있었던 두 사람의 대화는 이러했다. 최 장군, 지금 부산에서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박정희가 좌익분자들과 손잡고 반란을 기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네. 당신이 내려가서 정세를 파악해줘.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현장에서 박정희를 체포해버려. 그리고 당신이 부산을 포함한 경남 1원을 담당하는 지역 계엄사령관으로 취임해. 이 사람아, 박정희를 1군 참모장으로 발탁한 사람이 자네고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밀어준 것도 자넨데
그럼 발탁은 자네가 하고 잡아넣는 일은 내가 하라는 건가? 이건 명령이다. 명령? 그래, 명령해봐. 그래서 내가 명령에 불복종했다고 군법회의에 넘겨봐. 송유찬은 답답했던지 이종찬 국방장관과 맥우르더 미 8군 사령관에게 가서 상의한 모양이었다. 두 사람은 최영희를 불러 송 장군과 협조하라고 권했다. 맥우르더 대장은 박정희 장군은 사상적으로 좌익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최 장군은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물었다. 최영희 장군은 그는 정의감이 강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줬다. 최영희 중장이 대전으로 돌아와서 참모회의를 열었다. 한 참모가 이런 말을 했다. 박 장군이 부산과 포항에서 장교들과 자주 만나면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최영희 중장은 서종철 소장과 부관을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기차 안에서 최 중장은 가만히 생각해보았다. 송회찬 총장이 박정희 소장을 제거하는데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영희는 자유당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던 송 총장이 이승만 하야 뒤 분명한 거취를 밝히지 않는 것이 불만이었다. 최 중장은 부산역에 도착하자마자 키가 큰 서종철에게 말했다. 자네는 남의 눈에 잘 떼이니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가 있어. 내가 연락할 테니. 최영희 중장이 그 길로 동네에 있는 육군 휴양소에 가서 쉬고 있는데 박정희가 찾아왔다.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그가 나타난 것은 자신의 움직임이 박정희의 정보망에 걸려든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최영희와 박정희는 함께 근무한 적이 없었다. 최영희는 박정희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판을 듣고 있었다. 자유당 실세이던 신도환 의원이 박정희에 대해서 묻자 청렴한 군인이니 많이 도와주라고 부탁한 적도 있었다. 정복 차림의 박정희는 최 중장에게 각하, 일찍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했다. 이봐 박 장군, 자네하고 송 총장하고는 절친한 사이가 아닌가? 그런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길래 자네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했는가 말이야. 뭐 별것 아닙니다. 건의서를 한번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혁명이 일어났으니 총장으로서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가시라는 건의문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최 중장을 모시고 군수기지사령부로 와서 의장대 사회를 받게 하고 김용순 참모장, 박태준 인사참모 등 부하들을 배석시킨 뒤 현황 보고를 하는 등 예우를 깎듯이 했다. 박정희는 송유찬에게 올린 편지에 사본을 보여줬다. 최영희 중장은 천천히 읽어보고는 말했다. 잘했구먼. 말이야 맞네. 나도 해당되겠지만 군 사령관 이상은 모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해. 옳은 말 했소. 당신 같은 사람이 참모총장이 되어 군을 쇄신해야 하오.